장르가 뭐니에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코너,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김하은 아나운서가 생각이 달라 진행을 맡았는데요. 오늘 혁수 앵커가 바짝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편안하면서도 힘있게 이 시간을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뜨거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인데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수많은 궁금증들이 생겨납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지, 정책의 변화가 실제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생각이 달라해서 이 뜨거운 쟁점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냉철한 분석, 또 상반된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각이 다른 두 분의 부동산 고수 모셨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가장 바쁜 분들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님, 또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 분석학과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소장님. 저 아직도 집을 못 사고 있습니다. 아, 이거 외면. 얼마 전에 타 방송사의 네. 모 프로그램에서 저를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제 마음의 짐입니다. 아예 마음에 정말 담아두시지 않으셨어요? 2023년 정도일 거예요. 제가 그때 JTBC 같이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결혼했어요, 김하은 아나운서님이. 그래서 집을 사야 되나라고 물어보는데, 그 당시에? 예, 그때 이제 금리 올라가고 집값 떨어질 때여가지고 조정기 때. 좀 기다려보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이제 방송은 그만두고 소통이 끊어지다 보니까 내 집 마련 타이밍을 놓쳐셨나 봐요. 그 후에 제가 이게 방송이 나왔는데 스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하은 아나운서가 집을 사려고 지금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가 돼가지고 그때 사라고 할 걸 내가 왜 기다리고 있을까. 마음에 담아두시지 않으셔도 돼요, 소장님. 그때 제가 고려했던 집들 중에 한 채가 네. 당시 16억 원대였어요. 네네. 지금 24억 원이 됐더라고요. 그냥 안 그러셔도 되겠네. 그냥 마음 비우시고. 네, 그냥 이 정도 규모라면 그냥 마음을 비우셔도 된다고. 마음의 짐이 갑자기 2배가 됐습니다. 마음을 꼭 비우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 어떡해. 오늘 집값 전망 배틀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지난번 11호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자,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앞으로 1년 동안 오를까요? 내릴까요? 아니면 횡보를 할까요? 하나, 둘, 셋! 내린다. 오른다. 아하. 다르네요. 생각이. 생각이 달라. 달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오른다, 내린다. 자, 일단 답변을 해주신 이유에 대해서 각자 딱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소장님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한 문장이면 저는 서울 수도권은 이제 캐슬, 하나의 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더 오른다? 양극화의 현실이기 때문에 수급이 안 맞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으로 수요가 더 몰리는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저는 대책으로 3개월, 6개월 정도는 이제 횡보를 할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리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와, 생각합니다. 하나의 성이 됐다. 한문도 교수님은 어떻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더 오르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말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정말 확실히 다른데요. 소장님, 이번 대책의 중요한 포인트들 먼저 짚어주시죠. 이번 대책이 우리가 좀 충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규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규제, 뭐 투기과열지구라든지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을 규제하는 규제가 있고요. 대출 규제가 있고 세금 규제가 있는데 11호 대책은 지역 규제가 핵심인데 보통 지역 규제는 조정 대상 지역을 먼저 1단계로 지정을 하고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그래도 오르면 토지거래가구역이라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을 하게 되는데 전세 끼고 사고 팔고는 못 한다는 건데 이번에는 한 번에 이 3가지 1단계, 2단계, 3단계를 동시에 쏟아부어 버렸고요. 네. 기존에는 핀셋 규제를 했죠. 딱 이 지역이 오르면 강남을 규제하면 풍선 효과가 생기면 마포 규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야, 어차피 풍선 효과 생기는 거야. 그냥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남부 12곳을 꽝 규제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충격적이다.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패턴이다라고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이 좀 말씀하신 건 제가 다른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데 아까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주거 이전의 자유를 막았다. 그거 완전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잘못됐다고요? 왜냐하면요. 네. 실거주 하실 분들은 살 수 있잖아요. 누가 막았어요? 주거 이전을 못 거주를 하나요? 하고 있으나 집 네. 하나 있는 사람이 네. 내 집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주고 가려고 그러면 전세 주면은 또 4년 동안 못 팔아요. 네. 그럼 그냥 눌러 앉아 그냥 버리는 팔면 거죠. 되죠. 그냥 팔아라고요? 집 그냥 하나를? 팔면 되지. 살 사람이 없어요. 아니 집 하나가 그렇게 간단하게 내가 그럼 팔지 말면 되죠. 3주택이면 아 이게 말이 안 일단 눌러 앉아버리고 들어가는데 전세 매물이 제가 안 다시 나오죠. 말씀드릴게요. 소장님이 가끔 그게 가다가 주거 이전의 자유죠. 이 초장부터 어떤 새로운 어떤 팩트를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뭐. 실거주자들은 다 갈 수 있고 팔 수 있죠. 근데 그 표현을 좀 조금 바꿔야 되겠다고 좀 말씀드리고 토지 거래 허가는 분명하게 시장 효과가 크게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가수요자들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가수요자들이 시장에 못 들어와요. 그러면 진짜 집 살 사람들만 사는 거잖아요. 안정적이잖아요. 누가 봐도 거기에 대해서 뭐 토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 대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은 누구예요? 무주택자나 일주택자들이 아니에요. 무주택자, 일주택자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 마저 할게요. 상식적으로는 무주택자가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죠. 왜 이렇게 쭉 가면 집값은 안정될 수 있는 거 보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투자나 투기라는 마인드가 들어가면 꽉 막히고 불만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정부가 이걸 계속 방치하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시스템 알고리즘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 대책이 왜 강하냐면 왜 한꺼번에 묶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핀셋이나 이런 거 안 통한다. 왜? 투자자분들이 워낙 샤프해요. 추가 대책이 계속 나올 거를 시너지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는 명운을 건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냥 4년, 5년 내내 집값 더 오르는 일은 없다라고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드디어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과 생각이 달라요. 달라. 그렇죠. 너무나 완전 달라. 달라요, 지금. 이거는 토지거래가 구역이 지정이 되고 전세 끼고 사지 못한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된다? 안 오른다? 필요한 분들은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아요. 자, 내가 투기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내 능력껏 대출을 받아서 무슨 큰 그게 투기라고. 그러면 내가 전세 끼고 사든 실거주에서 사든 하나 샀는 걸 가지고 집값이 올랐다? 그거는 국가 시스템이 수급 불일치가 수요 분산을 못하고 공급을 하지 못한 국가 잘못이지 그걸 개인이 한 채를 사는 거 가지고 저는 이런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선생님 한 그럼에도 채를 사는 걸 불구하고 규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채도 지금 대출 규제가 잘 안 나오잖아요. 생애 최초 빼고는 대출 대출도 안 줄인 거?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집이 내가 꼭 실거주해야 된다. 내 집을 그렇게 정부가 강제로 입주하라는 게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죠,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과하다. 그러면 집값이 안정이 되면 괜찮은데 강남 3구, 용산 3구 결국은 익숙해지고 규제는 내 친구라고 눈도 깜짝하지 않잖아요. 거래량은 떨어질 수 있어도 가격을 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 인프라가 좋고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지역들은 쉽게 가격이 조정되지 않는다.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누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문도 교수님 아마 또 반박하시고 싶은 의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세대출 받은 분들은 전세대출 이자 내느라고 가처분 소득이 줄고 전세대출이 받쳐주니까 주값이 더 오르잖아요. 오르니까 집을 10억에 살 거를 15억 주는 상승 패턴이 이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계부채를 또 더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부채의 그 한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일본이 뭐 멍청해서 더 법을 터졌나요? 미국이 멍청해서 터졌나요? 아니죠. 그 수위가 어느 정점에 가면 뒤에서 계속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끊기는 순간에 터지는 거거든요. 금융기관뿐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주의자들 빼고는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가계부채 지금 많아요. 돈 쓰는 거 줄었어요. 여러분 편의점 매출이 제가 태어나서 6개월 연속 감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이건 임계점에 왔다고 느끼는 거고 강남의 집값이 4, 5년 사이에 두세 배가 왜 올라요? 뜬금없이. 무슨 이유 때문에 오르죠? 난 사서 팔고 빠질 수 있다라는 게임이 시작된 거죠. 이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제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이번엔 진짜 다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의 취지와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바라보는 관점은 저는 좀 틀려요. 왜냐하면 시장에는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뭐 큰일 난다, 뭐 망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정부가 지나친 개입을 해서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1950년대 전쟁 끝나고 경제 성장을 하면서 주거 사다리가 계층 사다리가 넓다가 지금 좁아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현상이고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도 잘 살았고 서울도 잘 살았고 별로 불편함이 없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 저성장에 양극화에 장기 침체로 들어가다 보니 좀 더 확실한 지역으로 마지막 열차를 타자라는 수요들이 몰리면서 지금 이런 일부 지역들이 과열 현상을 생기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너 투기하니까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지 마. 집값 더 올라가면 대한민국 망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아니, 집을 생각해보면 사라고 그러잖아요. 실거주 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사고 싶은데 국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내가 양보를 하고 안 사야 돼요? 네, 자기만이 내가 아니죠. 양보를 해야 돼요? 전 국민 대상이잖아요. 다 같이 중요한 아니 거. 다 같이라도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능력이 되면 하나 살 수 있지. 아니, 소장님 대한민국에서 여쭤볼게요. 집 하나를 못 사게 한다는 게 아니, 말이 되냐? 비싸긴 하는데 이거 지금 못 사게 여쭤볼게요. 하잖아요. 소장님, 집값이 올라가는 게 대한민국이나 청년이나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요. 정상적으로 좀 안정적인 가격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정부가 자극을 하면서 더 쏠림 현상을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그러는데 이제는 자식을 좀 믿어줄 때가 됐는데 불안한가 봅니다. 시장을 저는 좀 믿어줄 필요도 있겠다. 그걸 계층가에 내놓은 자녀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제 교수님 마음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마음이 있고 뒤처지는 것도 싫은데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하는 자정 기능이 있고요. 어느 정도 틀만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공급을 꾸준히 해주고 수요를 분산해주고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정도 내려주는 수준에서 시장에 맡겨두는 것도 저는 충분히 시장에서 자정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두 분 모두 집값이 어쨌든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네, 하시는데 소장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실수요자 또 투자를 앞두신 분들,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전략적인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보셨잖아요. 전문가들도 이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주택자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한데 그냥 필요하면 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더 오르기 전에. 왜냐하면 자 우리가 걱정하잖아.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10년 후를 바라보면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들, 직장이 있고 일자리가 있는 곳들이라면 내 집 마련해서 내년에 떨어져도 내가 우리 가족이 잘 살다 보면 10년 후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하되 단 언제 어떤 변수에 따라서 어떤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무리한 대출, 대출도 잘 안 나오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리스크 관리는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문도 교수님께서는 또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이 대목에서는 이제 현실과 바람은 틀립니다. 조금 시장을 지켜보되 중요한 건 우리 소장님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결국은 시장은 자정 기능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걸 생각해서 하시면 되고 내가 지금 30이에요. 10년, 15년 가면 40, 50다는 말이에요. 언제 기다려요? 지금 능력이 된다? 앞뒤 가리지 말고 그냥 살아. 저는 항상 그래왔어요. 다만 너무 폭등할 때는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으니까 기다려봤다 살아. 근데 능력이 없다. 절대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를 심하게 얘기하죠. 계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내가 부담 가능한 수준까지만 가라. 넘으면 어떤 일이 터지면 바로 파산입니다. 이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도 고민을 멈추시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끝으로 두 분의 생각이 오늘 얼마나 달랐는지 달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하나, 둘, 셋! 저는 90달러입니다. 90달러. 오늘 생각이 달라서 두 분의 생각 적당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치열한 토론 오늘 정말 잘 들었고요.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